다음은 우리가 진단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전혈구 검사 CBC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 CBC에서 적혈구수하고 헤마토크릿, 헤모글로빈 이 농도는 이 산소 운반 능력에 관한 정보예요. 그러니까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결합을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헤모글로빈이 높아야 될 거고, 또 정상 수준에 있어야 될 거고, 적혈구수가 적은지, 또 헤마토크릿, 적혈구 용적이 어떤지, 이런 것들이 다 정렬구 검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백혈구 수치도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아까 그 감염 같은 게 있을 때, 감염이 있으면 우리 백혈구 수치가 올라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백혈구 수치를 보고 호흡기의 문제가 원인인지 혹은 또 감염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구분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ABGA, 동맥혈가스 분석이 있습니다. ABGA가 있는데 호흡 기능의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ABGA가. 그래서 동맥혈 내에 있는 산소 분압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이 산소 분압은 가스 교환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분압, 이것은 세포 환기가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그죠? 이해가세요? 그 산소 분압은, 그러니까 가스 교환이 잘 되고 있는지, 산소가 이제 분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잘 왔다 갔다 하고 있는지. 그리고 CO2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 몸에서 가스 교환이 이루어지고 나서 내쉴 때 가스 환기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산소 포화도 100분의 SaO2, 이것은 산화된 헤모글로빈의 100분의 그래서 밑에 ABGA, 그 동맥혈가스 분석의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ABGA를 보면은 폐하하고 PaO2, PaO2, 그리고 NCCO3, SaO2 이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을 계속해서 보시면은 호흡성 반증이 있을 때, 호흡성 반증이 있을 때는 CO2가 상승하게 되고, 이때는 과소 공기가 있다. 반대로 호흡성 알칼리증이 있다. 그러면은 CO2가 떨어질 거고, 그리고 과도 환기가 있다. 하이퍼벤틸레이션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이고, 대사성 반증이 있다. 그럼 HCO3가 떨어지게 되고, 이때는 뭐 신부전이나 당뇨병 상태 초산증 이러한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맥혈가스 분석, 이거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정상 수치라든지, 그죠? 어떤 것들을 우리가 보는지 항목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은 흉부 방사선 촬영이 있습니다. 우리가 체스트 엑스레이 통해서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데, 이 체스트 엑스레이는 흉곽 내 질환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폐렴이라든지 유흥이라든지 위패, 또는 늑골 골절, 또 다른 이물질이 있는지, 그 다음에 악성 공약 이러한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체스트 엑스레이. 그리고 폐 기능 검사를 또 할 수가 있어요. 대상자가 호흡을 하는 동안 이 폐활량계 스피로메터를 이용해서 이 호흡 기전과 관련된 폐 용량과 용적 이러한 것들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심전도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심장에서 발생하는 정기적 활동을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이 심전도입니다. 그래서 이 심전도를 통해서 심장의 박동수나 리듬, 혈액 공급 부족, 전두체계 비정상, 심장의 비정상 리듬, 부정맥 같은 거 있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초 산소 포화도 측정, SpO2, 펄스 옥시메트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초 산소 포화도 측정, 이것은 혈액에 있는 이 산화된 헤모글로빈의 양을 백분율 측정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100%, 99%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SpO2를 보면은 이 동맥혈 산소포화도 SaO2하고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SpO2의 정상치는 95에서 100%, 90% 미만으로 이제 떨어지게 되면은 호흡 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PaO2를 측정을 했을 때는 뭐 60 미만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객단 배양, 스피턴 컬처 하는데, 이제 객담을 배양하기 전에는 그 전에 이제 수집을 해야 되겠죠, 그죠? 가래를 수집을 하고 여기에 미생물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24시간에서 72시간 정도 배양을 한 다음에 보통 뭐 미생물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 항생제를 이제 써야 되잖아요. 항생제를 써야 될 때는 이 항생제 종류에 따라서 이 감수성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는 항생제를 처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객담을 효과적으로 뱉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석션, 기존의 흡인을 통해서 검사물을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장수적, 플라스틱 심장 안에 바늘을 직접적으로 삽입을 해서 물을 진단의 목적으로 제거, 피지 혹은 흉관 내에 축적된 체액을 제거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당연히 외과적 무교술하고 표준주의가 필요하고, 그리고 기관지경이 있습니다. 이 기관지경은 고도하고 기관, 이 기관지를 통해서 내시경을 우리가 삽입을 해서 보면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 기관지경을 다 하고 난 다음에는 호흡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반자해를 취해주고, 또 뭐 여러 가지 합병증을 감시를 해줘야 됩니다. 합병증이 잘 나타나진 않는데 출혈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뭐 구동이나 기관지 경련, 흡인, 모기 심소리 이러한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간호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간호 진단은 그냥 표 20-6을 보시면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비효과적인 호흡 양상, 가스 교환 장애, 활동 지속성 장애, 자발적 감기 장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비효과적 호흡 양상은 호흡을 제대로 못한다는 이야기니까 뭐 통증이 있는지, 근골격계 장애가 있는지, 뭐 활동에 제한이 있는지, 흡연을 한다든지, 뭐 기도흡인이나 협착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가스 교환은 뭐 폐포, 모세혈관이 뭐 변화가 있는지, 관류하고 관류가 불균형이 있는지, 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활동 지속성 장애, 자발적 감기 장애는 똑같이 감기 관류 불균형, 일사탄소 중독, 빈혈 이런 것들이 있고, 호흡근이 필요하다든지, 대사에 문제가 있는지, 이러한 것들이 요인이 돼서 간호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이제 간호 진단까지 내렸으면은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당연히 기도의 개방성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죠? 기도의 개방성을 유지를 하고, 안위를 증진시키고, 호흡을 용이하게 하고, 또 폐 환기와 산소화를 유지하거나 개선시키고, 그죠? 신체 활동 참여 능력을 개선하고, 피부나 조직 손상, 실신, 산냉기 불균형, 절망감, 사회적 격리와 같은 산소 문제와 관련된 위험 요소를 예방하는 게 우리가 이제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수행을 보겠습니다. 먼저 이 환경 조절을 위한 대상자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마스크하고 공기청정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금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예방접종을 잘 해줘야 되겠죠. 인플루엔자라든지 폐렴이라든지 이런 것들, 특히나 고위험군 대상자에게 예방접종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또 영양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영양을 잘 섭취할 수 있도록 네,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또 식사는 뭐 한 번에 잘못 먹으면 소량씩 여러 번 나눠서 식사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또 뭐 호흡기 치료하고 운동을 한 뒤에는 한두 시간 있다가 식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환기 증진을 하기 위해서 체위 변경을 조금 해줘야 되는데 이 횡격막의 움직임이 조금 더 자유롭고 폐악장 잘 되게 하는 그러한 체위는 한 45도 정도 45도 정도 한 반자위, 반팔로시를 취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기자호흡을 하는 사람들은 고파울러시 체위 완전히 앉혀가지고 있는 게 이제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데, 그래서 보통 이럴 때는 호흡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보조근을 조금 더 쉽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편안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 다음 심호흡이 있습니다. 심호흡. 이 심호흡 때는 보통은 이 과다한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심호흡이 꼭 필요하게 됩니다. 특히나 과소한기일 때 이제 심호흡을 해주는 것이 좋은데, 매번 깊게 호흡하도록 이야기를 하고, 코로 천천히 흡기를 시작하고 입을 통해서 서서히 내뱉도록 교육을 시킵니다. 그 다음 강화폐활량계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강화폐활량계는 밑에 그림을 보시면 이 통 안에 공이 3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대상자가 심호흡을 하면서 자신의 흡기 노력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화폐활량계를 잘 사용하면 계속적인 가스 교환이 잘 일어나게 만들어주고 무기폐도 예방하고 분비물을 제거하는데 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은 입술 오므리기 호흡입니다. 입술을 오므리고 호흡을 하면 어떤 도움이 되냐? 기도압을 증가를 시키고 또 기도 저항을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숨을 천천히 셋을 세는 동안 숨을 천천히 깊게 들이마신 뒤에서 복부 근육이 단단해질 동안 이제 휘파람을 불듯이 입술을 오므려 가지고 천천히 숨을 내뱉게 되면은 이게 입술 오므리기 호흡법입니다. 그 다음 복식호흡, 횡격막 호흡이 있습니다. 이 복식호흡은 호흡수를 줄이고 그리고 1호흡 용적을 늘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코를 통해서 천천히 공기를 들이마시고, 그때 가능한 한 복부를 멀리, 그러니까 배를 밀어내는 거죠. 숨을 들이쉴 때. 그리고 또 오므린 입술을 통해서 복부 근육이 퇴축하는 동안에 호흡을 천천히 내뱉도록 합니다. 호흡을 내뱉을 때는 이제 풀렸던, 앞으로 내밀었던 배가 쏙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이 체스트 튜브를 꽂고 있는 대상자들한테 이 체스트 튜브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그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어쨌든 이 체스트 튜브는 흑막각 내에 있는 뭐 액체, 삼출액 같은 것들, 혈액, 그리고 공기 이런 것들을 배액을 하고 다시 압박된 배가 다시 팽창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삽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흉곽 내에 있는 근위부 끝부분에 배액 구멍을 만든 다음에 굉장히 단단한 플라스틱 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관을 삽입을 하고 봉합을 하고 고정을 해서 흡인을 하거나 또 흡인이 안 되는 자연 배액이 되는 그런 장치에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기를 제거를 할 때는 두 번째 늑간, 폐천부와 가까운 두 번째 늑간, 공기는 이렇게 떠오르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액체를 제거할 때는 액체는 중력 때문에 이제 폐의 기저부로,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제 8번째, 9번째 늑간에 흉관을 삽입을 해서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는 대상자의 호흡 상태와 활력 징후를 잘 관찰을 해야 되고, 드레싱도 확인을 해서 흉관의 개방 상태, 개통이 잘 되어 있는 그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은 기도 개방성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이 기도 개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침을 할 수가 있는데, 기침은 분비물이나 어떤 이물질을 제거해서 기도를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이 자극이 있을 때에는 깊은 흡기 동안에 기관이 확장이 되고 또 폐가 과잉 팽창 된 다음에 이제 기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침을 하려면 충분한 근육 수축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이 기침을 통해서 가래 배출이나 비정상적 호흡이 사라지는지 이러한 것들로 우리는 효율성을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 약물을 투여를 할 수가 있어요. 약물을 투여를 하는데 우리가 진해 거담제 이런 것들을 많이 투여를 하게 됩니다. 먼저 이 진해제를 살펴를 보면은 보통 이제 기침 반사를 억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데인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여러분들 뭐 감기약이나 기침약, 뭐 가래약 보면은 성분으로 코데인이 들어가 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쓰는 과담제는 이 분비물의 점도를 낮춰서 분비를 조금 더 원활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약물이 과담제입니다. 그 다음 함당정제가 있어요. 함당정제. 이 함당정제는 국소마취 효과를 주는데 국소마취 효과로 자극하고 기침을 조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무요법을 또 볼 수가 있어요. 분무요법을 통해서 우리가 분무기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호흡 기도의 깊은 통로까지 이 약이 흡수가 잘 일어나도록 약의 입자를 분산시키는 그런 분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무 형태로 기도 점막의 분무가 되게 되고, 그래서 이 중력에 의해서 가라앉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폐의 말초 부위로 잘 흡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무요법을 다 한 다음에는 기침을 해서 객담을 배출을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 인공기도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먼저 구강인두관 그리고 비강인두관이 있습니다. 이 구강인두관, 비강인두관은 자발적으로 호흡을 잘 하고 있는 그런 대상자들에게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상자들에게 입이나 코를 통해서 인두 위쪽으로 삽입을 하게 되는데, 이 구강인두관하고 비강인두관 길이를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돼요. 뭐 대체적으로 임상에 가면은 뭐 성인은 뭐 얼마짜리, 뭐 소아는 얼마짜리, 뭐 이렇게 쓰는 게 거의 정해져 있긴 한데, 그래도 길이를 조금 돼야 되는 상황이 되면은 구강인두관은 입술 가장자리에서부터 귓볼까지 길이를 측정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되고, 비강인두관은 코끝에서 귓볼까지 길이를 측정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기관내관입니다. 기관내관. 이 기관내관은 구강이나 코를 통해서 성대 하부의 기관내로 삽입되는 굉장히 말랑말랑한 유연한 관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급성호흡 부전이라든지 중추신경 억제, 후두 경련, 상기도 폐쇄 시에 우리가 삽입을 하게 되고, 이 기관내관은 2주 이상 사용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2주가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는 이 기관절개관이라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기관절개관은 일시적이나 혹은 영구적으로 이제 기관절개관에 삽입을 할 수가 있는데, 장기간 아까 2주 이상 이제 그 기관 내 삭관을 하는 대상자들한테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장기간 기계 환기의 사용이나 만성적인 성부기도 폐쇄, 기도 화상, 뭐 기관지 분비물 제거를 하기 위해서 이 기관 절개관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폐쇄 장치나 내관, 외관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이게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그렇게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석션을 해야 됩니다. 흡인 간호를 해야 되는데, 이 대상자들이 스스로 기침을 해서 분비물을 제거를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흡인 장치를 이용해서 분비물을 흡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석션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면 점막을 자극시키고 불안과 통증을 증가시키고 호흡성 마비를 초래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석션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으로는
감염이라든지 심부정맥, 저산소증, 점막손상, 뇌부종,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망까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석션을 할 때는 대상자의 얼굴이나 맥박수, 분비물의 색깔과 양, 점도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관찰을 해야 되고, 청색증이나 과도한 빈맥, 서맥, 혈액이 섞인 분비물이 나오게 되면은 즉시 흡인을 중단하고 산소를 공급해서 의사한테 알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목윤법을 준수를 해서 흡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구강인두하고 비강인두 흡인을 하는 것을 보면 보통은 이 대상자가 기침을 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이 있는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자발호흡을 하는 대상자라서 기침을 하도록 하고 이제 분비물이 어느 정도 상기도로 올라왔을 때 석션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구강기관과 비강기관 흡인을 할 때는 보통 15초 내외로 우리가 하게 되는데 이 카테터를 삽입하기 전에는 충분히 산소화를 시킨 다음에 산소를 주입한 다음에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공기도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들, 그 대상자들은 흡인 카테터를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흡인 카테터는 그 내부 직경의 2분의 1보다 작은 것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더 큰 것을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 그 에어웨이 막기 때문에 직경을 잘 선택을 해서 우리가 흡인을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 분비물을 배출을 증진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수분을 공급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적절하게 하이드레이션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 적절하게 하이드레이션 시키면 분비물을 묽게 하고 그리고 섬모의 청소 기능을 증진시키기 때문에 기침을 가볍게 해도 분비물이 쉽게 제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기가 아닌 그런 대상자면 하루에 2에서 3리터 정도 수분 섭취를 하도록 도와줍니다. 꼭 입으로 섭취를 할 수도 있지만 아니면 정맥내로 주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신부전이 있는 이제 금기인 대상자들은 수분 섭취량이 하루에 1.5리터가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신부전이 있으면 그 몸에 수분 공급이 늘어나면은 심장에 부담을 더 많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수분을 제한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습요법이 있습니다. 비강 캐뉼라나 마스크 적용을 할 때는 이 산소가 그냥 일반적인 산소가 아니라 물을 통과한 산소를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특히나 이런 게 힘들다 그럼 가습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수분 입자를 공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뷸라이저 분무기를 통해서 가습 플러스 약물을 동시에 공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점막의 건조를 막아주고 그리고 분비물을 묽게 해서 쉽게 배출되도록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 다음 우리가 흉부 물리요법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석션을 하면서 흡인을 하면서 흉부 물리요법을 같이 시행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먼저 나온 이 타진법, 이 손을 컵 모양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폐분절에 직접적으로 이제 두드리면서 전달을 하는 건데 석션을 하면서 또 이제 타진법을 통해서 흉부 물리요법을 함께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타진법뿐만 아니라 진동법도 있습니다. 대상자가 호기를 하는 동안에 양손을 포개서 폐분절 부위에 올려놓고 분당 200회 정도의 속도로 빠르게 진동을 주는 그러한 방법이 진동법인데 이 손으로 분당 200회 정도의 진동을 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힘들기도 힘들고 그래서 우리는 진동을 주는 그런 기구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계를 이용을 해서 진동을 주게 되고 진동 기계를 사용한 다음에는 대상자에게 기침을 하도록 해서 이제 객담을 배출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 또 쉽게 할 수 있는 게 체위배액이 있습니다. 체위배액. 체위배액은 중력을 이용하는 것인데 중력을 이용해서 폐분절로부터 분비물을 배출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옆에 그림을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포지션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체위 배액을 할 수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상엽보다는 하엽에 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우리 액체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체위 배액은 하루에 한 2번, 3번 정도 시행하는 것이 적당하고, 아침 식사 전이나 점심 식사 전이나 늦은 저녁이나 취침 전에 가도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상배 수준다거나 바람 호흡 곤란 이렇게 기록 하시는 있는지 유의를 해서 체위 배액을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산소 공급이 있습니다.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가 산소를 공급을 하게 되는데, 나잘캐뉼라나 마스크 같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산소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산소 공급은 저산소증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산소 공급을 한다. 그러면 산소 유량을 분당 1리터씩 증가를 시키게 되면은 체내의 산소 농도는 약 한 4% 정도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산소 처방은 보통 의사들이 하게 되는데, 의사들의 처방에는 산소 농도, 그리고 전달 방법, 나잘 캐뉼라를 이용할 건지 마스크를 이용할 건지 이런 전달 방법과 그다음 분당, 유속 이런 것들이 표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산소는 보통 침대 옆에 보면은 그 산소 꽂는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중앙 산소 공급 체계, 그러니까 중앙에서 이제 산소를 공급하게 되는데, 침대 옆에 이제 벽 출구를 통해서 산소를 주게 되고, 보통 가정에서는 이제 실린더를 통해서, 그러니까 산소통을 이용을 해서 이제 산소를 공급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산소요법은 이 대상자에게 적용된 다음에 이제 대상자가 좀 안정되고 나면은 ABGA나 혹은 그 SpO2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산소 공급을 할 때 저유량 체계가 있습니다. 저유량 체계가 있으면 당연히 고유량 체계도 있는데, 먼저 저유량 체계를 보면 분당 환기량의 공기 유속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대기 중에 있는 공기를 보충하기 위해서 설계된 전달 체계를 저유량 체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농도가 좀 정확하진 않아요. 농도가 정확하지 않고, 또 대상자의 호흡률이나 일회 환기량, 환기 양상, 또 깊고 빠르고 얕은, 불규칙한 이러한 환기 양상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비강 견유려나 비강 카테터, 단순 마스크, 부분 제온 마스크, 비제온 마스크, 안면 텐트 이러한 것들이 저유량 체계에 속하게 됩니다. 그 다음 고유량 체계는 분당 환기량이 이제 대상자의 분당 환기량보다 더 빠른 유속의 공기를 전달하는 방법인데, 벤츄리 마스크가 있고요. 그리고 또 고유량 산소 캐뉼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유량 체계는 조금 더 정교하게 압력을 형성해서 내가 원하는 FiO2를 일정하게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표 20-7을 보시면은 산소 투여 방법이 있습니다. 비강 캐뉼라나 단순 마스크, 부분 제호흡 마스크, 그리고 비제호흡 마스크, 안면 텐트까지는 저유량 체계고, 밑에 벤츄리 마스크나 고유량 산소 캐뉼라는 고유량 체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강 캐뉼라는 가장 흔하게 사용되고, 그래서 6리터까지 최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에 있기 때문에 말하거나 음식을 먹는다거나 이런 데 방해는 확실히 덜 되고요. 그 다음 단순 마스크는 비강 캐뉼라보다는 조금 더 높은 그 산소 FiO2를 전달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비제호 마스크, 이거는 가장 높은 농도의 산소를 전달하는 마스크입니다. 그리고 안면 텐트는 산소 마스크를 사용하기 어려운 대상자한테 사용을 하게 되고, 벤츄리 마스크는 차방된 FiO2를 일정하게 공급을 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유량 산소 캐뉼라는 그 낮은 수준의 양압 제공을 효과를 나타내고, 차반된 산소를 정확하게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소를 줄 때는 몇 가지 주의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산소는 색이나 냄새나 맛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그 폭발적인 연소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릴 때
그 초등학교 다닐 때나 중학교 다닐 때 이 산소 만들어 가지고 꺼져가는 성냥불 넣어보고 막 이렇게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이 산소는 굉장히 주의를 많이 요하는데, 일단 병실에 불꽃 이런 것들이 안 튀게 해야 되고, 뭐 병실 문이나 침대 머리나 발, 산소 장비에 뭐 금연, 산소 사용 이런 표지판을 꼭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환자 방문객에게 흡연 이런 것들 못하게 꼭 주의를 해야 되고, 병실에서 사용하는 뭐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습니다. 전기면도기나 라디오나 뭐 여러 가지 장치, 뭐 흡연기구 이런 것들은 이제 잘 작동되고 있는지, 혹은 전기 스파크를 일으키지 않는지 이런 것들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 또 정전기 때문에도 이 폭발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직 담요나 합성 섬유와 같이 정전기를 좀 잘 발생시키는 그런 것들을 잘 피하고, 또 환자 보호자들이 면섬유로 된 것들을 착용을 하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휘발성, 그리고 인화성 물질 당연히 피해야 되겠고, 소화기 위치도 우리가 당연히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평가입니다. 평가. 그래서 이 평가할 때는 재사정을 해서 우리가 계획 단계에서 설정했던 목표가 제대로 잘 달성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자료 수집을 하고 분석을 통해서 원인을 파악해서 또 다시 우리가 간호 과정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을 쭉 생각을 하면서 간호 과정을 적용을 한번 해보시면 밑에 이제 케이스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대상자한테 우리가 뭐 어떤 사정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진단을 내리고 계획을 하고 수행하고 평가를 하고 또 그거는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셔야 조금 더 편안하게 앞으로 또 그리고 뭐 국시를 대비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호흡 모니터링도 어떻게 하고 또 비판적 사고 연습 이런 것들을 또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개념도가 나타나 있죠. 개념도도 보시게 되면 조금 더 머릿속에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